안녕하세요. 자산배분 윤종철입니다. 1월 14일 날 방송한 블룸버그 리얼 일드 해설하고 제 의견도 개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그날 14일 날 했던 방송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제가 저의 생각, 저의 전략을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이제 들으신 분들이 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제 포지션을 그렇게 구축을 실제로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보 차원에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쇼가 끝나기 한 3분 전에 단답형으로 이제 전체 채권 투자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얼만큼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맨 왼쪽에 계신 분, 이따가 이제 이름이랑 다 나올 겁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은 3번이었고요. 3번. 그 다음에 가운데 모건 스탠리 분은 4번. 4번에다가 이제 자산 축소도 같이 진행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파에트 컬러지의 CIO는 3번. 그 다음에 퀀티티브 타이트닝 자산 매입 축소는 또 함께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메리 데일리 프레지던트, 샌프란시스코 연준 프레지던트가 이제 시소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 하는 것도 지금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2022년 올해 말에 이제 CPI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느냐. 물론 연준이 굉장히 금리를 심하게 올려서 시장을 박살을 내면은 CPI가 확 줄어들겠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5%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3% 밑으로 앞자가 2자를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은 3%대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단기금리 인상과 밸런스 시트 런오프,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죠. 그래서 자산 축소, 연준의 자산 축소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세 차례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장기채를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해서 장기금리를 또 올리려고 할 것인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뭐 연준이 약간 데이터가 우리가 들어오는 게 좀 실시간 데이터를 받기보다 데이터가 이미 나온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것이 좀 늦은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경기가 꺾이고 있는 순간에 금리를 올리게 돼서, 그쵸? 그래서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리세션이 올 것이냐. 지금 현재 하이킹 이 스케줄이 하이킹 인투 위크너스냐. 이거를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가? 듀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은 크레딧 리스크인가? 둘 다 만족하는 걸 찾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부도 위험을 감소하고 하이힐드 채권을 매수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이힐드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하이힐드의 특성상 듀레이션이 짧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신용도가 낮은 것들은 만기가 짧은 채권을 발행해야지만 시장에서 흡수를 해주는 것이고, 장기채를 발행하면 사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크레딧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갈 것인가, 하이힐드를 사면서, 아니면 듀레이션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가. 물론 미국의 장기채들이 미국의 장기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장기채권까지 올리려는 상황에서는 듀레이션 리스크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약간만 올라가도
듀레이션이 긴 거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만기가 짧은 국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는 그게 금리 인상 리스크가 두려워서 여기에 가격이 몰려 있거든요. 시장에 쏠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하이힐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대부분의 금리 인상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제 일단 요약을 했는데요. 이 조나탄 페로라는 MC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4번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 함께 한다고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3월부터 이제 우리가 테이퍼링이 끝나고 바로 인상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연준은 좀 지켜볼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9월쯤에 올릴 수도 있고요. 이분 모건 스탠리의 이제 미국하고 유럽 채권 하시는 분은 회사채 하시는 분은 전반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치나 도이치뱅크의 전망치를 수긍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시나 에마니 이분은 이제 라파에트 컬리지의 CIO인데요. 투자 책임자죠. 그래서 투자 전략 책임자인데 요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학교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제가 봐도 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인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중간 값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바이너리 시츄에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극복해서 잘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리세션 공황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중간을 찾기가 참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이치뱅크의 전망을 이제 넘어가면 사실 도이치뱅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는 정독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Under this baseline expectation, the Fed's balance sheet would be reduced by about 560 billion this year. 그래서 올해 560 빌리언이니까요. 그죠? 560 빌리언 5,600억 달러, 5,600억 달러, 약 60조 원 규모의 이제 그 대조표 축소, 자산 축소가 있을 것이고, we estimate that total drawdown in the balance sheet through end of 2023 amounts to somewhere between 2.5 and 3.5 BP increase. 그래서 요 2023년은 얘기를 하기를 1 trillion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조 달러 정도, 우리로 치면은 1000조 원, 1200조 원의 그 자산 매입이 아니고요. 자산 축소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요거를 금리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5회 혹은 3.5회의 레이트 25bp 하이크라는 거죠. 그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도이치뱅크는 이렇게 예상했고요. 그러니까 연준 자산 중에서 축소되는 게 장기채 부분이 560 빌리언인데 이 중에 트레저리 빌 그죠? 국채는 260 빌리언 정도 축소된다. 나머지는 MBS겠죠, 그죠? 그래서 mortgage backed security겠죠. 그래서 요 이제 전체적으로 2023년까지 quantitative tightening QT가 되는 거를 장기채의 축소 범위를 0.63%에서 0.8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장기채 금리가 0.75%면은 하단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5%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장기채 그 금리가 2023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치만은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건 스탠리의 스리칸트가 얘기하는 거는 꼭 맨 끝단에 장기채 금리만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간 금리라고 하면 이제 중기채 뭐 5년에서 7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런 장기채 금리도 들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맨 끝단에 확 들어 올려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 도이치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호키시한 멘트, 이 매파적인 멘트를 동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는 쿼티티브 테이퍼링이 끝나는 대로 80빌리언씩 먼틀리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앞단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빅토리아 페르난데즈 크로스마크의 전략가는 그래도 연말이 돼야지 이제 뭐 자산 축소를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이런 동시적인 자산 축소와 앞단의 금리 인상을 함께 소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질문을 조나탄 페로가 했는데요. 이 QT가 자산 축소가 결국에는 네 번의 금리 인상의 어떤 일종의 대체제인가 아니면 보완제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의 그런 생각, 연준의 생각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연준이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뭔가 좀 유연성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자산 축소가 일종의 대체 수단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뒷단의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단의 금리도 함께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자산 축소 시장에다가 채권을 내놓는 방법으로 사실은 금리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장의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걸 낮춰야겠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에 자산을 사들인 거지 않습니까? 채권을.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떤 의미에서는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자산 축소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대체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자면은 이 사람 결국 연준의 자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QT 결국에는 이제 자산 축소가 꼭 quantitative easing의 그 반대말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장기금리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도 요렇게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끝단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죠. 이 중간에 있는 중간의 듀레이션, 그죠? 중간의 듀레이션도 요만큼씩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 throughout the curve, 그죠? 이 커브 사이에 있는 요런 금리들도 이제 같이 올린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0년물 국채고 요게 예를 들어서 20년물 국채라면 20년물 국채도 시장에 더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재투자를 안 하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를 그만큼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실질 금리가 너무 낮고 또 회사채 금리도 아직도 낮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요. 자, 이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조나탄 페로가 했고 결국에는 연준이 늦은 거냐, hiking into weakness. 결국에는 조금 경기가 뜨거우기 전에 미리미리 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고 막 뜨거워져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심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어떤 위크네스냐 이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마켓 위크네스보다 이코노믹 위크네스가 더 늦은 거니까 진짜로 이제 실제로 경기가 꺾이는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좀 무너지는 거를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이 traction of labor market 이게 필립스 커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죠? 인건비 상승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인건비 상승을 자극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진입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 fraction, 그죠? 이 friction, 이 마찰적인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연준이 별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야. 결국 일단 올리고 나서 시장이 무너지면은 그때 다시 또 금리가 낮아지는 시장으로 가지 않겠냐는 얘기를 사실 간접적으로 했는데요. 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30%라도 된다고 하면 자산 배분의 전략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트리플 B라면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적격 등급의 가장 하단과 투자 부적격 등급의 가장 상단이 지금 금리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리 차이 상에서 어떻게 당신이 포지셔닝을 하고냐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빅토리아 페르난데즈는 아무래도 그래도 IG 그 투자 적격 등급을 더 선호한다. 왜냐면은 지금 스프레드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2% 이상으로 지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하이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캐피털 러스를 보고 싶지 않다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모건 스탠리 헤드 채권 유럽하고 미국 헤드는 아무래도 그래도 하이힐드가 IG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듀레이션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IG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적격 등급은 만기가 짧은 것도 있지만 긴 채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투자하기가 부담스럽고 하이힐드는 전통적으로 만기가 짧기 때문에 차라리 이자를 많이 받고 듀레이션 리스크가 없는 걸 생각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같이 이루어진 시기인데요. 그때 연준이 이제 자산도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2018년도에 4번을 했죠.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덜 어브럽트 할 것이다. 덜 충격적일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이 많이 관련돼요. 크리슈나는 결국에는 아까 강조했다시피 15년 동안 연준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이 레이버 마켓 트랙션과 인플레이션이, 그죠?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작동하는 이 시점을 사실은 지난 15년 동안 보지를 못했던 연준이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조나탄 페로가. 솔직히 지금 금리가 아직도 낮지 않냐. 시장이 지금 당신 생각처럼 생각 안 하는데 When do you think the penny is going to actually drop? 대체 시장이 붕괴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 문제가 시발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결국에는 2018년도 12월 달 10월부터 12월에 그런 그때 하이힐드 쪽에 이제 디폴트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롤오버가 안 됐죠. 만기 재연장이 안 되는 그런 시장 경색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진짜 공급망 문제가 없고 이런 필립스 커브가 작동하면은 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듀레이션 리스크를 만기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신용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과감한 하이힐드를 좀 해서 결국에 지금 만기가 짧은 쪽으로 전략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롱 듀레이션 에셋에 미국의 굉장한 그 성장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숏 듀레이션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만기가 짧은 듀레이션 리스크가 적은 하이힐드로 가면서 마켓 크래시에 대한 해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벌지 못하니까 양방으로 좀 배분을 해서 먹을 때 먹고 그 다음에 시장이 붕괴하면은 그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을 좀 갖고 있자. 대처적으로 중기채 중기 미국채 미국 국채 그 다음에 VXS 변동성 지수 물론 시장에서 살려면 거의 항상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된다. 한 15%에서 20%. 그 다음에 단기 물가 연동채, 그 다음에 달러 캐시나 풋옵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신흥국 고위험 회사채 그리고 디보 매달 월배당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전통적인 강소는 아니고요. 이제 퀄리티 기업들 혹은 자산 배분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밸리 오브 더 커브라고 그러죠. 중기 채권을, 국채뿐만 아니라 채권을 좀 매수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그, 그로스 스탁을
늘려야 될 시점은